제가 화면에다가 500,500짜리 사각형을 그리고요. 푸시앤풀로 500mm짜리 사각형을 그렸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 그려보시죠. 이번엔 디퓨즈에다가 비트맵을 불러올 건데 어떤 걸 불러올 거냐면 벽돌을 불러올 겁니다. 자, 벽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두 개가 한 짝입니다. 얘하고가 한 짝이에요. 컬러는 디퓨즈에, 얘는 범프에 불러올 겁니다. 선택해서 열기, 자, 백. 자, 그 다음 전체 선택하고, 자, 어플리 머티리얼, 이렇게 재질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시면 밑으로 쭉 내려갑니다. 여기 맵이라고 있을 겁니다. 맨 아래 맵에 보시면 범프라고 있어요. 바로 여기에 보시면 이렇게요. 맨 아래 맵이 있고 그 아래 범프가 있습니다. 온을 체크하시고 텍스처를 불러옵니다. 이렇게 비트맵을 선택하고, 자, 여기 하얀색 이미지 있죠? 이거 불러옵니다. 열기, 자, 백. 월 클로즈업으로 놓으면 이렇게 요철감 느낌이 나는 거 보이시나요? 네. 자, 렌더링을 해서 보죠. 그러면 이렇게 아주 가볍게 요철감 느낌이 나게 됩니다. 올록볼록한 엠보싱 느낌 나는 거 보이시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범프를 지정해 놓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시죠. 범프 맵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크게 요철감 느낌이 나는 게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작은 부위에 요철감 느낌을 만드는 것, 그게 범프 맵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이제 여기까지 재질을 보시면 돼요. 여기 재질은 여기까지 보시면 되겠고, 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매트리얼에 보시면 맨 아래서 뉴 할 때 오버리드 매트리얼이 있습니다. 찾으셨나요? 범프하고 오버리드하고 함께 늘 비교를 해요. 근데 범프는 매트리얼이 없고 오버리드는 매트리얼이 있습니다. 오버리드 매트리얼입니다. 보시면 베이스 매트리얼이 있고, 이거 아닌, 오버리드 매트리얼 말고 다시. 여기 범프 매트리얼이 있긴 있구나. 이게 아니구나. 다시. 여기 맵에 보시면 우리 범프를 했었잖아요. 자, 맵에 보시면 범프를 했는데 여기 멀티플러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범프의 색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범프를 최대한 늘려봤습니다. 10까지 늘려봤어요. 자, 렌더. 그러면 이렇게 만화처럼 이렇게 진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범프가 좀 과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나게 될 거예요. 자, 한번 멀티플러를 바꿔서 여기 있는 멀티플러를 올려서 범프 맵을 한번 지정해 보시죠. 뭘 할 거냐면 여기 디스플레이스먼트를 할 거예요. 이거랑 같이 비교를 해볼 겁니다. 자, 이렇게 범프 맵은 요철감 있게 하는 건데 이게 값이 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그림자가 진단 말이죠.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이번에는 범프 맵을 끄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범프를 끄고 체크하면 이렇게 범프가 들어가요. 이걸 끄고, 자, 범프 닫고 그 아래 디스플레이스먼트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 값을 쓸 겁니다. 자, 체크하고 텍스처에서 비트맵 선택하고,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선택했던 이 범프를 열기를 해줍니다. 자, 백.
멀티플러는 1이에요. 자, 렌더. 보이시나요? 실제로 오브젝트가 일그러진 거?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은 이렇게 오브젝트를 일그러뜨립니다. 실제 오브젝트의 검정색은 안으로 밀어 넣어버리고 흰색은 밖으로 당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범프 맵보다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이 훨씬 더 리얼하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지금 보시면 아주 리얼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값이 1밖에 안 됨에도 불구하고 값이 굉장히 리얼하게 나옵니다. 꼭 진짜 벽돌을 쌓은 것처럼 나오는 거죠. 자, 이 값을 조금만 줄여봅시다. 한 0.5, 0.3, 0.3으로 줄여봤습니다. 다시 렌더.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요철감이 많이 줄어들죠. 그렇지만 요철감이 줄어들지만 어때요? 실제로 오브젝트를 눌러버렸기 때문에 범프에 대해서 이렇게 요철감이 있는 느낌에 대해서는 훨씬 더 그럴싸하다는 거죠. 벽돌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훨씬 낫죠. 예를 들어서 저렇게 우리 뒤에 문 있잖아요. 저런 문 부분 같은 거 모델링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맵을 쓰는 거죠. 그냥 사각형 상자에 맵을 두 개를 쓰는, 비트맵 하나, 그 다음에 오파시티 맵 하나,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하나, 이렇게 해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런 식이 되는 거죠. 방문 같은 경우 지금 우리가 사용한 우리 뒤에 있는 방문 같은 경우가 이런 거죠. 문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문에 대한 매핑을 해요. 하나로. 첫 번째로 문에 대한 매핑을 합니다. 두 번째로 유리창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흰색, 검정색을 이용해서 오파시티 맵을 주는 거죠. 그럼 가운데가 투명해지겠죠. 그 다음 세 번째,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용해서 안쪽을 집어넣어 버리면 굳이 모델링 하지 않더라도, 그죠? 모델링 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표현이 되는 거죠. 맵만을 가지고도 가볍게 표현이 되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이런 게 이제 맵을 이용한 모델링 기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델링을 전부 다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간단하게 모델링을 한 거죠. 우리 그 투시도 그릴 때 TV 있었죠. TV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디스플레이스먼트 맵하고 그 다음에 비트맵하고 같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디퓨즈 맵에 TV를 주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오파시티 맵,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맵을 이용해서 요철감 느낌을 주는 거죠. 그럼 굳이 모델링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냥 사각형 하나만 그려놓고, 큐브 하나만 그려놓고도 얼마든지 효과를 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델링 잘하는 사람들은, 혹은 이걸 잘하는 사람들은 맵만 가지고 모델링하는 경우들이 제법 많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했던 비트맵, 그 다음에 오파시티 맵, 그 다음에 디퓨즈 맵, 오파시티 맵, 범프 맵, 디스플레이스먼트 맵, 이렇게 네 가지를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이번엔 여기 나와 있는 에미시브라고 하는 재질입니다. 자체적으로 스스로 빛을 내는 이란 뜻이에요. 제가 이와 같이 사각 기둥을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에미시브라고 하는 이 재질을 부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렌더. 그러면 이렇게 자체적으로 빛을 내기 시작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없으니까 한번 해보시죠. 보시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여기 인텐시티라는 기능이 있네요. 네, 조명의 색이죠. 제가 10이라고 줘봤습니다. 그러면 대략 10배 정도 더 밝게 보인다는 뜻이겠죠. 자, 렌더.
그러면 더 이렇게 더 밝아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내용을 다 지우고, 자, 바닥에다가 사각형을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렉탱글. 그 다음에 컬러를 주도록 하죠. 아주 새빨간색이요. 이렇게 새빨간색을 주고, 메이크 그룹. 다시 렉탱글, 푸시 앤 풀. 이번에는 하얀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얀색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얀색입니다. 그 다음에 메이크 그룹. 자, 렌더 옵션을, 일단 여기까지 해보시죠. 렌더 옵션을 조금 지정해 볼까요? 자,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바로 여기 렌더 세팅에서 뭐 기본적으로는 프로그레시브는 끄셔야 돼요. 다만 여기 바로 이 값이요. Environment Override의 GI 값을 1로만 켜주시면 돼요. 보통 이 값을 잘 켜고 작업을 하거든요. 자, 이 값을 켜고 그리고 렌더링을 걸죠. 자, 렌더링. 아이고. 다시 전체 렌더링. 그러면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물드는 거 보이시나요? 불긋불긋하게 물이 들었네요. 반대쪽에서 볼까요? 그나마 이쪽은 밝아서 괜찮은데 옆면을 보시면 이렇게 물이 듭니다. 그죠? 여러분들도 렌더링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물이 들어요. 제가 전에 한번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GI 값이라는 건 뭐냐면 세컨더리 레이, 즉 프라이머리 레이 말고 세컨더리 레이를 계산하게끔 해주는 게 GI 값인데, 문제는 뭐예요? 오브젝트의 색상이 강렬하면 강할수록 그 색상을 붙잡아서 세컨더리 레이가 발생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렇게 물드는 현상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물드는 현상을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을까? 그게 오버리드 머티리얼이에요. 오버리드가 재정의하다라는 뜻으로, 자, 재질로 다시 돌아갑니다. 보시면 여기 빨간색 머티리얼이 컬러 A05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오버리드 매티리얼이라고 있습니다. 오버리드. 자, 매티리얼 오버리드로 들어가면 여기 베이스 매티리얼이 나옵니다. 지금 매티리얼 중에서 하나 선택하는 겁니다. 아까 요 매티리얼이었습니다. 요 매티리얼이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GI 값이 나옵니다. 이 GI 값을 누구를 줘요? 오브젝트의 객체를 줍니다. 컬러 01. 다시 말하면 베이스 매티리얼은 얘로 주고 GI 매티리얼은 이 값으로 주는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베이스 매티리얼은 원래 기본은 빨간색이니까 빨간색 매티리얼을 주는 거예요. 만들어 놓고 불러오는 겁니다. 다만 GI 값만, 주변에 이제 반사를 줘야 되잖아요. 네, 이 GI 값만 흰색을 주는 겁니다. 흰색으로 반사하세요.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주고 여기다가 재질을 주는 겁니다. 어플리 매트리얼. 자, 렌더. 자, 하얀색으로 반사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얀색, 아까처럼 빨갛게 물드는 게 이제 없어진 거죠. 다시 뒤로 돌려볼까요? 아까 뒤쪽에서도 굉장히 많이 그랬단 말이죠. 자, 렌더링. 그러면 이렇게 물드는 일이 싹 사라진 거죠. 대신에 흰색이 그러니까 세컨더리 레이가 흰색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흰색이 물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요게 오버리드 머티리얼입니다. 그러니까 색상이 강렬할 때 반드시 그 주변이 물들어요. 그 물드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 오버리드 머티리얼을 사용합니다. 자, 이번에는 렌더 옵션으로 한번 넘어가 보죠. 여기 렌더링 옵션이요. 렌더링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얘가 렌더고 얘가 프레임 버퍼예요.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인터랙티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면 이렇게 바뀌어요. 얘를 누르게 되면 인터랙티브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여러분들도 인터랙티브로 렌더링을 해보시죠. 무슨 차이가 있을까? 한번 렌더링을 해보시죠. 인터랙티브로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화면을 움직이면 어떻게 되나요? 렌더링이 그때 바뀌어요. 그런데 이건 문제가 있어요. 지금처럼 별거 없죠. 그러니까 그냥 그때 바뀌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모델링한 것들 있죠. 투시도 같은 건 어떨까요? 싹 바꾸면 벅벅 엄청 느리게 움직여요. 또 하나, 계속 렌더링을 해야죠. 그러면 컴퓨터가 정상일까요? 아니죠. 메모리를 계속 쓰는 거죠. 메모리를 사용하고 CPU를 계속 쓰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컴퓨터는 느려지고 그리고 쉽게 프로그램이 다운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인터랙티브는 지금처럼 이렇게 아주 간단한 작업할 때만 써요. 복잡한 모델링 할 때는 절대로 쓰시면 안 돼요. 한번 해보시죠. 이거 끄시고 그 다음에 렌더링을 다시 해주셔야 돼요. 여기 아이콘이 바뀝니다. 인터랙티브일 때 하고 이렇게 인터랙티브일 때 하고 아닐 때 하고 이렇게 아이콘이 바뀌어요. 이렇게 렌더 아이콘이 바뀝니다. 손가락 그림, 인터랙티브는 주전자에 손가락 그림이 나오고 인터랙티브를 끄면 주전자만 나옵니다. 이렇게 주전자 상태에서 렌더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다음 보시면은요, 이번엔 프로그레시브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프로그레시브는 순차 렌더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렌더링을 하게 되면 이렇게 순차적으로 렌더링을 하게 됩니다. 순차적인 렌더, 프로그레시브 렌더라고 합니다. 자, 그러나 프로그레시브 렌더를 끄게 되면 버킷이 움직이면서 렌더링을 하게 돼요. 버킷이 돌아다니면서 렌더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렌더링이 바뀌었지? 네, 이렇게 지금처럼 이렇게 버킷이 돌아다니면서 렌더링을 해요. 네모난 상자가 조그맣게 나와서 돌아다닙니다. 지금 보시면 1차적으로 조명을 계산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버켓들이 돌아다니면서 마무리 렌더링을 해요. 이게 프로그레시브 렌더가 꺼지면 이렇게 됩니다. 프로그레시브 렌더를 켜게 되면 그냥 이렇게 깜빡이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렌더링을 해요. 그래서 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렇게 쭉 순차적으로 렌더링을 해옵니다. 그러나 프로그레시브 렌더를 끄게 되면 첫 번째로 조도를 계산하고 그 다음부터는 버켓으로 쭉 다시 세밀한 렌더링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보통은 이 프로그레시브를 많이 끄고 사용을 해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프로그레시브가 좋은 점은 그 아래 GPU 악셀레이션이라고 하는 옵션이 있습니다. 얘를 체크하게 되면 GPU에서 렌더링을 하게 되는 거죠. 렌더링 타임이 조금 좋아질 수 있겠죠. 자, CPU가 있고 GPU가 있습니다. 혹시 GPU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네. 남학생들은 들어보셨을 거고,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은 GPU를 들어봤을 겁니다. CPU라고 하는 건 중앙연산 처리 장치라고 해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렌더링 같은 거 계산하는 게 CPU인데 그 중에서도 그래픽 카드가 있습니다. 우리 이제 컴퓨터 내에 이렇게 그래픽 카드를 이렇게 넣게 되죠. 그 그래픽 카드에 그래픽만 빨리 연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장치가 있어요. 그게 GPU입니다. 그래픽 프로세서 유니트라는 뜻의 그 단어로 그래픽 렌더링을 도와주는 연산 처리 장치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켜게 되면 아무래도 렌더링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지겠죠. 그러나 요거를 안 쓰는 사람도 많습니다. 이해되시죠? 한번 이거 GPU 악셀레이션 켜고 렌더링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끄고 렌더링도 해보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퀄리티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퀄리티가 되게 중요해요. 품질이란 뜻입니다. 렌더링 품질을 어떻게 할 것이냐. 지금 미디엄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간쯤으로 되어 있어요. 얘가 보시면 로우가 있고 왼쪽으로 가면 로우가 있고 그 다음에 드래프트도 있고 그 다음에 미디엄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가면 하이가 있고 베리 하이가 있고 이렇게 여러 단계가 있습니다. 똑같지만 베리 하이로 놓게 되면 굉장히 고품질의 렌더링을 할 수 있습니다. 렌더링 타임이 굉장히 오래 걸려요.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고품질로 렌더링 하기 때문에 렌더링 타임이 아주 오래 걸립니다. 그러니까 고품질, 여기서 말하는 고품질의 렌더라는 얘기는 세컨더리 레이를 제대로 계산하고 그 다음에 면의 조도를 제대로 계산한다는 뜻입니다. 위치마다 조도를 계산해서 노이즈를 제거해주고 이런 뜻이에요. 지금 보시면 이런 렌더링이 끝난 이 부분 보이시나요? 아주 깔끔하게 떨어져 있죠? 자, 이거를 제가 드래프트로 놔보겠습니다. 자, 렌더링을 종료하고 다시 한번 렌더. 그러면 보이시나요? 품질이 떨어진 상태로 렌더링 되어진 거. 막 점점 찍혀 있죠? 자, 그러면 드래프트를 놓으면 안 되겠죠? 그러면 이 값이 자, 로우로 놓으면 그나마 조금 나았네요. 그나마 조금 나아졌습니다. 그러나 미디움 정도가 가장 우리가 보기에 적당한 거죠. 샘플로 렌더링해서 보기에는 미디움이 적당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걸 출력할 겁니다. 이걸 출력할 거예요. 그럼 미디움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하이나 베리 하이로 놓고 렌더링 하셔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그러면 이 조그만 것도 렌더링 하는데 오래 걸리는데 여러분들이 작업한 투시도는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상상을 해 보시죠. 얼마나 걸릴까요? 내가 미디움으로 놓고 한 10분에서 20분 걸렸어요. 렌더링 할 때. 그러면 베리 하이로 놓고 하면 렌더링 타임이 얼마나 걸릴까요? 3시간에서 4시간씩 걸려요.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렌더링, 그러니까 작업 다 하고 저장하고 컴퓨터를 한번 싹 껐다 켜요. 그리고 얘를 딱 불러내요. 그리고 자기 직전에 렌더. 그리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최종 렌더링 할 때 이렇게 해요. 이해되시나요? 물론 이제 컴퓨터 성능이 좋다면 이 시간이 단축될 수도 있겠죠. 컴퓨터 성능이 그냥 좀 평이하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렌더 품질을 높여야지만이 출력했을 때 사진처럼 깔끔하게 떨어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 보통 여러분들이 확인 작업할 때는 미디움이나 로우로 놓고 작업하시고 그 다음에 인쇄하기 위해서 작업하는 거, 남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작업하는 건 하이나 혹은 베리 하이로 놓으시면 돼요. 자, 보시면 어떤 값이 바뀌냐면 바로 여기 이 값이 바뀌어요. 자, 위에 레이 트레이스라고 하는 값 있죠? 여기에 노이즈 리미트가 0.0으로 되어 있죠? 보이시나요? 여기 요 값 0.05고 그 아래 보면은 서브 디바이스가 1000으로 되어 있고 샘플 사이즈가 0.03으로 되어 있죠? 이 값을 자, 미디움으로 올려 보겠습니다. 하이.
베리 하이. 그러니까 노이즈 리미트가 0.003으로 바뀌고, 네. 여기가 서브 디바이스가 1000에서 2000으로 바뀌었고, 네. 샘플 사이즈가 0.03에서 0.01로 바뀌었고, 이렇게 자동으로 값을 바꿔줘요. 우리가 못하니까, 우리가 잘 쓰기 어려우니까 V레이가 자동으로 미리 딱 세팅을 해 놓은 거예요. 이 정도가 하이, 그러니까 이 정도는 미디엄, 이 정도는 로우, 이렇게 딱 세팅해 놓은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값들을 몰라도 돼요. 이거 다 몰라도 그냥 퀄리티만 미디엄에서 뭐 베리 하이로 놔도 크게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보실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이제 이 값을 미디움으로 놓고 많이 작업을 해요. 그래야 이제 우리가 보기에 편하니까 미디움으로 놓고 하고, 다시 얘기하지만 출력하기 바로 직전엔 베리 하이로 놓고 렌더링 하시면 돼요. 자, 카메라. 이 카메라가 이제 문제예요. 카메라가 문제입니다. 자, 보시면 카메라 타입이 있어요. 카메라 타입이 있습니다. 스탠다드가 있고, VR 스피어컬 파노라마 카메라가 있고, VR 큐브맵이 있고. 이해되시죠? 자, VR, 버추얼 리얼리티란 뜻이죠. 버추얼 리얼리티란 뜻이고, 가상현실 카메라를 만들기 위해서, 가상현실, 즉 입체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방식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그 파노라마를 이용한 입체 영상이 하나 있고, 하나는 큐브맵을 이용한 방식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스피어컬 카메라는 구슬 모양의 파노라마라는 뜻이에요. 파노라마 사진을 이렇게 쭉 찍고 이걸 구슬 모양으로 딱 접은 거예요. 그래서 보는 입체 영상이 하나 있고, 큐브맵은 현재 위치에서 오른쪽, 왼쪽, 앞뒤, 위, 아래 이렇게 육면체를 만들어 가지고 입체 영상을 보여주게 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는 카메라를 스탠다드만 쓰는 겁니다. 표준 카메라를 쓰는 거고, 자, 그 아래 보시면 스테레오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입체 안경 써보신 적 있나요? 빨간색, 파란색 안경. 주로 이제 초등학교 때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입체 영상이라고 해요. 이런 아까 봤던 가상현실 말고 입체 영상이라고 하는 영화들. 그래서 이렇게 편광경 속으로 이렇게 보면 이렇게 움직이는. 네, 그걸 스테레오 VR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또 원리가 간단해요. 카메라 두 개로 찍는 겁니다. 사람의 눈이 2도에서 3도 정도 차이가 나요. 그래서 카메라를 이렇게 두 대를 놓고 찍는 겁니다. 이렇게 두 대를 놓고 찍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서로 다른 영상이 두 개가 들어오죠. 그렇게 해서 쓰는 겁니다. 실제로 극장에서 쓰는 거 있죠. 그거 저 빔 프로젝터 있잖아요. 영사기 두 개 쓰는 겁니다. 영사기를 두 개를 쓰는데 저 앞에 필터를 써요. 이렇게 세로로 된 필터 하나, 가로로 된 필터 하나. 그래서 안경도 이렇게 세로로 된 필터 하나, 가로로 된 필터 하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에 들어오는 정보 중에 가로만 들어오고 세로만 들어오고, 그러니까 오른눈 왼눈에 다른 서로 다른 영상이 두 개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눈에 마치 입체로 보이게 돼요. 그게 입체 영상. 여기서 말하는 스테레오 VR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그것까지는 안 하니까 일단 넘어갑니다. 패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걸 하기 직전에 우리가 알아봐야 될 게 있어요. 바로 여기 카메라라고 하는 메뉴가 있습니다. 카메라 메뉴. Previous, Next, Standard. 네, 스탠다드는 지난번에 확인해 봤어요. 그죠? 자, 파라렐 프로젝션하고 그 다음에 퍼스펙티브하고 이건 봤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밑으로 내려가면 바로 여기 필드 오브 뷰. FOV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필드 오브 뷰. 필드 오브 뷰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얘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화각입니다. 화각.
자, 사람의 눈은 대략 210도를 볼 수 있어요. 210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180도잖아요. 여기서 의식을 하면 오른쪽으로 최대로 의식하고 왼쪽으로 최대로 의식하면 180도가 조금 넘어가요. 그래서 대략 210도를 볼 수 있는데 실제로 210도를 다 보느냐? 그렇지 않아요. 평소에는 60도를 봐요. 이렇게 평소에는 이렇게 60도를 봅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집중하면서 다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잘 못 보는 거예요. 60도만 보게 돼요. 그래서 이 필드 오브 뷰를 눌러보면, 자, 이 아래 화면에 보시면 이렇게 각도가 이렇게 나와요. 보통 저는 이제 이게 필드 오브 뷰가 건드려졌는데 보통은 여러분들 35도로 잡혀 있을 거예요. 이거 뉴하고 파일을 뉴하고, 자, 아무것도 없는 상태, 이 상태에서 카메라 FOV 필드 오브 뷰, 그러면 이렇게 35도가 기본값입니다. 35도가 기본값이에요. 되게 좁아요. 한쪽 눈만 35도란 얘기예요. 되게 좁은 거죠. 이게 이제 우리 눈에 가장 현실적으로 보이는 상태. 그리고 카메라도 마찬가지로 35도가 가장 현실적인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린 양눈으로 다니고 있잖아요. 그 양눈으로 다니면 대략 60도가 돼요. 그래서 이 FOV를 대략 50도, 55도, 60도 이렇게 바꿔버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 60도를 많이 써요. 근데 50도도 많이 써요. 50도, 60도 요 사이 값만 넣으시면 사람의 눈과 흡사한 카메라가 나오게 돼요. 저는 60도, 60 엔터. 그러면 지금 보시는 게 FOV 60도가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세팅하기 전에 이 필드 오브 뷰 값을 지정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좋아요. 필드 오브 뷰, 그래서 FOV라고도 하고 우리나라 말은 화각입니다. 자, 카메라가 이렇게 있어요. 자, 렌즈가 여기, 필름이 여기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렌즈는 여기 있어요. 이 앞쪽에 이제 렌즈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카메라 렌즈가 이 앞단에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이게 화각입니다. 그런데 경통이 이렇게 늘어났어요. 그럼 렌즈가 여기 있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화각이 좁아지는 거 보이시나요? 네. 이해되시죠? 이렇게 화각이 이 카메라 렌즈가 가까이 있느냐 멀리 있느냐에 따라서 카메라 렌즈가 가까이 있으면 화각이 넓어지게 되고 카메라 렌즈가 멀리 있으면 화각이 좁아지게 되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여러분들 휴대폰 카메라로 사진 찍으면 생각보다 많은 정보가 나오죠. 왜 그럴까요? 방금 나왔잖아요. 렌즈하고 필름하고 너무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화각이 넓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많은 정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카메라로 찍게 되면 생각보다 적게 나와요. 렌즈가 멀리 있으니까. 그래서 생각보다 그러니까 적게 나오게 돼요.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를 잘 따져보셔야 돼요. 얼마나 사람 눈처럼 보이게 하느냐. 이제 그게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카메라에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있어요. 이 카메라는 50mm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뭐 80mm 카메라입니다. 이 카메라는 35mm 카메라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바로 여기입니다. 카메라 렌즈에서부터 필름까지의 거리. 이게 렌즈 값이에요. 이해되셨나요? 필름부터 렌즈가 있는 거리까지. 이게 렌즈의 거리예요. 이게 렌즈 값입니다. 50mm 렌즈란 얘기는 렌즈에서부터 저 필름까지 거리가 50mm라는 뜻입니다.
35mm 렌즈란 얘기는 저 카메라 앞에 렌즈서부터 필름까지가 35mm란 얘기예요. 200mm란 얘기는 뭐예요? 필름에서부터 카메라의 렌즈까지가 200mm란 뜻입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어떻게 부르냐면 35mm 이하 렌즈가 있어요. 이해되시나요? 카메라가 35mm보다 더 안쪽에 있는 것들이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어안 렌즈. (35mm) 이하 어안 렌즈라고 합니다. F 스펠링 다 까먹었어. 네, 물고기는요. F I S H P C I 이렇게요. 어안 렌즈, PCI 렌즈라고 합니다. 물고기 눈안 어안 렌즈. 물고기는 어떻게 되나요? 물고기가 이렇게 뾰족하잖아요. 그죠? 오른쪽에 있는 거 가지고 180도, 왼쪽에 있는 거 가지고 180도. 그래서 360도를 봐요.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돼요? 굉장히 많은 정보가 보이잖아요. 왜곡이 심해요. 35mm 이하는 왜곡이 굉장히 심합니다. 생각보다 멀리 있는 게 가까이 보여요. 그래서 사람이 조금만 가까이 가도 물고기가 화다닥 도망가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곡이 심해서 그래요. 그 다음에 망원 렌즈 한 200mm가 넘어가면 망원 렌즈가 되는 거죠. 망원 렌즈는 그러니까 화각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그렇게 딱 내가 원하는 부위만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안 렌즈로 찍으면 이렇게 보여요, 사진이. 이게 어안 렌즈로 찍은 사진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실내 사진 찍을 때 있죠. 어안 렌즈로 많이 찍어요. 실내는 되게 좁잖아요. 여기서 이렇게 찍게 되면 정보가 많이 감춰져요. 한 3분의 1 밖에는 안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어안 렌즈를 찍는 거죠. 어안 렌즈를 찍어보면 이만큼 보이거든요. 대신에 지금 보다시피 이렇게 왜곡이 심하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테리어 할 때는, 그러니까 이런 실내 사진 찍을 땐 어안 렌즈로 많이 찍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비로소 여기 넘어가죠. 익스포셜 밸류라고 되어 있습니다. 밝기 값을 조절하는 거예요. 그리고 화이트 밸런스, 화이트 값에 대한 조절이죠. 근데 이 스탠다드 카메라에 오른쪽에 가면 조절자가 있습니다. 얘를 눌러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필름 센서시티브, 그 다음에 어퍼처, F 넘버, 셔터 스피드 이렇게 바뀝니다. 이게 수동 카메라입니다. 자, 여기 한번 바꿔보시죠. 자, 보시면 여기 필름 센서티브라고 하는 값 있죠. 필름 센서티브, ISO라고 돼 있죠. 이게 필름 감도란 뜻입니다. 이거 완전 수동 카메라로 바꾼 거예요. EV 값 있죠. 아까 나왔던 익스포셜 밸류라고 하는 값은 자동 카메라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완전 자동 카메라라고 생각하시고, 지금 나와 있는 건 완전 수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소 여러분들은 수동 카메라를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저도 수동 카메라를 썼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필름 수동 카메라를 썼어요. 처음에는 필름 반자동 카메라를 썼어요. 이 반자동 카메라 같은 경우는
셔터 스피드가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조리개 값만 조절하시면 조리개 값하고 필름 감도 값을 조절할 수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게 어느 정도 적응이 돼서 그 다음에 완전 수동으로 넘어갔었습니다. 수동 카메라를 여러분들은 다루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있는 내용들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게 됩니다. 요즘은 DSLR 통해서 많이 하죠. 그 다음에 휴대폰 카메라도 많이 쓰고, 요즘은 그 휴대폰이 전화 통화는 그냥 베이스고, 옛날에는 그 통화 품질로 되게 많이 선전을 했어요. 우린 독도에서도 됩니다. 막 이런 선전도 했었고, 우리 그런 얘기, 뭐 우리는 산속에 들어가도 통화가 되고 이런 거 통화 품질로 했는데, 요즘은 통화 품질로 얘기 안 하죠. 영상으로 얘기하죠. 카메라로 얘기하죠. 지금 이 휴대폰이 불과 한 5년 전, 10년 전에 DSLR 카메라보다 훨씬 더 좋아요. 요즘 유튜버들 중에서도 그 휴대폰으로 영상 찍는 유튜버들이 제법 많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초반부에 시작할 때 그 휴대폰으로 영상 찍어서 업로드하다가 이제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면 DSLR 카메라로 바꾸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작년인가 재작년에 그 아이폰이었던가요? 그 아이폰 카메라로 그 CF 찍어가지고 그 선전했던 게 있었어요. 그 감독이 되게 유명한 감독이 했었고 뭐 그 나왔었는데, 어쨌든 이 프리미엄급 휴대폰 들어감을 사용하게 되면 이런 완전 수동 카메라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그때 사용할 때 이제 이게 무슨 뜻이구나라고 금방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먼저 필름 센서티브는 필름 감도란 뜻이에요. 필름 감도. 필름이 빛에 반응하는 정도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필름에는 관광 물질이라 그래가지고 필름에 반응하는 물질이 발려져 있어요. 그게 100이 있고 200이 있고 400이 있고 600이 있고 800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빛의 입자가 하나가 들어왔을 때 이 관광 물질 100개가 반응한다는 뜻이에요. 만약에 400이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하나 들어왔는데 입자가 400개 반응해요. 빛이 하나 들어왔는데 입자가 50개 반응해요. 어느 게 더 예민한 건가요? 당연히 400개가 훨씬 더 예민한 거죠. 그럼 빛에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사진이 밝게 나온다는 뜻이에요. 하얗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 아이소 값 100이란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8월 1일 1시 실외에서 사진 찍을 때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한여름에 햇빛 쨍쨍할 때, 그때 야외에서 사진 촬영할 때 쓰는 게 이 아이소 100입니다. 그리고 해가 이제 좀 떨어졌어요. 한 4시, 5시. 그러니까 보통 사진 작가들은 아침에 해 뜨고 난 뒤에, 이때가 빛의 입자가 가장 곱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6시에 해가 떴어요. 그러면 한 9시에서 10시 요 사이가 빛의 입자가 고와요. 그리고 해 떨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시에 해가 떨어져요. 그러면 한 4시, 5시 요때가 빛의 입자가 제일 고와요. 요때 사진을 찍어요. 낮에, 아까 지금처럼 1시, 2시 이때는 사진 잘 안 찍어요. 근데 어쨌든 1시, 2시에 사진 찍을 때는 아이소 한 100 정도.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8월 달이에요. 8월 1일 뭐 아침이든 저녁이든 이렇게 사진 찍을 때는 아이소 한 200 정도. 그 다음에 실내에서 찍을 때 아이소 200. 근데 이제 아이소 200이면 후레쉬 터트리면 사진이 깔끔하게 나오고, 후레쉬 안 터트리면 사진이 조금 어둡게 나오고, 이런 정도. 실내에서 후레쉬 안 터트리고 사진을 찍고 싶어요. 그럼 아이소 400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식장 가면은 그 사진사들이 사진을 이렇게 막 찍잖아요. 그때 쓰는 게 아이소 800이에요. 엄청 예민한 거 찍습니다. 이게 이제 필름 감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필름 감도만 조절해도 빛이 밝고 어둡게 나오게 돼요.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렌더링을 할 건데요. 끄고
자, 줌, 카메라, 필드 오브 뷰, 60도. 그 다음, ISO 100입니다. 지금 기본값이에요. ISO 100입니다. 기본값으로 렌더링. 대략 한 요 정도 나오네요. 자, 이번엔 ISO 400으로 놔보죠. 그리고 절반만 렌더링 하죠. 다 안 하고 이렇게 요만큼만 렌더링 해 보겠습니다. 어떤가요? 밝기 차이가 확 나는 거 보이시나요? 왼쪽은 ISO 100, 오른쪽은 ISO 400. 이해되셨나요? 자, 이번엔 ISO 50으로 바꾸겠습니다. ISO 50, 그 다음에 자, 맨 왼쪽에다가 렌더. 자, ISO 50, 100, 400. 밝기 차이가 나는 거 보이시나요? 아무것도 건든 게 없어요. 단지 필름 감독값만 바꿨을 뿐입니다. 근데 이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보통은 저 필름 감도는 안 건드려요. 필름 감도는 잘 안 건드려요. 네, 한번 해보시죠. 저처럼 50일 때, 100일 때, 400일 때 이렇게 해서 한번 렌더링을 해보세요. 그러면 저처럼 이렇게 이미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어퍼처 값입니다. 어퍼처가 우리나라 말로 하면 조리개입니다. 조리개예요. 카메라 앞에, 그러니까 렌즈 앞에 조리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리개를 열 수도 있고 혹은 이렇게 바짝 닫을 수도 있고, 조리개는 이렇게 갑니다. F 넘버라고 하고 1, 1.2 이렇게 두 개를 기본으로 해서 값이 배수로 커집니다. 2, 2.4, 4, 5, 그리고 그 다음에 8, 10, 16, 20 이렇게요. 1에 2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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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2배, 이렇게 2배, 2배, 이렇게 2배씩 커집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그러니까 1하고 1.2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원래는 4.8인데 4.8 대신에 5로 들어간 거죠. 그 다음부터는 정수로 나가는 거죠. 조리개가 1이면 다 개방한 겁니다. 조리개를 다 열은 거예요. 1이 조리개를 다 열은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이거 분수로 계산하시면 조금 편해요. 8분의 1만큼 열었다라는 뜻으로. 뭐 20분의 1만큼 열었다. 그럼 되게 작게 열은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되시나요? 조리개를 닫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조리개를 닫는다. 그럼 왼쪽으로 갈수록 조리개를 연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리개를 열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많이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사진이 어떻게 돼요? 밝게 나와요. 조리개를 닫으면 네, 어둡게 나오는 거죠. 자, 똑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어퍼처 값을 100으로 놨습니다. 아니, ISO 값을 100으로 놨어요. 자, 전체 렌더링 했을 때 이렇습니다. 전체 렌더링 하면 이런 느낌이에요. 이게 지금 조리개 8일 때입니다. 조리개 8일 때예요. 자, 왼쪽에는 조리개를 다 열어보겠습니다. 1입니다. 조리개 1일 때예요. 다 타버렸네요. 하얗게 나오네요. 빛이 많이 들어가서 그래요. 자, 오른쪽은 8이었으니까 16. 어둡게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왼쪽 거는 조리개가 1이었어요. 다 개방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얗게 들어가요.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예요.
우린 뭐라고 하냐면 저렇게 된 걸 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필름이 타버린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렇게 하얗게 되면 아 이거 타버렸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렌더링 했는데 이렇게 벽체 같은데 이렇게 하얗게 뜨는 데가 있어. 하얗게 나오는 게 있어. 여기 탔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 조명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빛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탔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탄 겁니다. 조리개, 그러니까 1번 같은 경우 타버린 거고, 이해되시나요? 네. 이 값도 적당히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다시 한번 여기를 렌더링 할 건데 8의 절반인 4입니다. 자, 어떤가요? 그래도 하얗죠. 이걸 조절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여러분들도 한번 렌더링을 해보시죠. 주로 밝기를 누구로 조절하냐면 바로 저 조리개로 조절합니다. 밝고 어둡기를 다 조리개로 조절해요. 밝은지 어두운지 다 조리개로 조절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8월 1일 12시, 1시 이때는 조리개가 32 정도 돼요. 엄청 닿는 거죠. 왜냐면 그때는 빛이 풍부하거든요. 그러니까 조리개를 다 닫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쯤 혹은 아까 얘기했던 낮이나 저녁, 그러니까 아침이나 저녁 때쯤 되면 조리개를 8 정도로 열어버립니다. 근데 실내로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실내 투시들을 여러분들이 렌더링 한다라고 가정해보죠. 그럼 조리개를 열어야 돼요. 조리개 4, 2 이런 식으로 열어야 돼요. 그래야 많이 나오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저 필름 감도가 100이에요. 그럼 되게 어둡단 말이죠. 실내에서 찍을 땐 어둡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리개를 자꾸 열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빛이 많이 들어오니까, 필름에 빛이 많이 들어가니까 렌더링 할 때 많이 들어와야 이제 밝게 나오는 거죠. 조리개를 거꾸로 닫아버리면 빛이 적게 들어가는 거죠. 필름으로. 그러니까 결과물이 어둡게 떨어지는 거고. 그래서 이 조리개를 자꾸 조절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셔터 스피드. 셔터 스피드도 되게 중요해요. 필름 앞에 필름이 있으면 이 필름 앞에 이렇게 셔터가 있어요. 그래서 셔터가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돼요. 열렸다 닫혔다 이렇게 됩니다. 근데 셔터가 이렇게 열렸다가 닫히잖아요. 이 속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열렸다가 닫히는 속도를 의미해요. 여기 300이라고 돼 있잖아요. 300분의 1초입니다. 300분의 1초예요. 그러니까 셔터가 1초 동안 이렇게 열렸다 닫히는 게 아니고 300분의 1초 동안 이렇게 열렸다 닫히는 거죠. 그러면 이 속도가 줄어들면 어떻게 될까요? 셔터 스피드가 예를 들어서 125분의 1초예요. 그러면 아까에 비해서 절반 정도의 속도인 거죠. 그러면 빛이 어떻게 돼요? 더 많이 들어가요. 1000분의 1초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엄청 적게 들어가는 거죠. 찰나적으로, 이게 정말 찰나적으로 열리고 닫히는 거잖아요. 그죠? 1000분의 1초면 굉장히 빠른 속도죠. 그러니까 1000분의 1초는 언제 찍냐면 필름 감도를 200으로 올리고 8월 1일 날 12시에 찍는 거예요. 필름 감도를 200으로 올리고 조리개를 약간 더 열어요. 왜냐하면 1000분의 1초는 어둡거든요. 빛이 거의 안 들어가니까. 조리개를 조금 열어요. 한 4 정도로 열고 1000분의 1초로 맞춘 다음에 분수를 찍으면 분수에 나오는 그 물 입자 있죠. 그게 다 찍혀요. 그러니까 왜 역동적인 사진들 있잖아요. 이렇게 달리기 할 때 찍는 거라든지 혹은 뭐 자동차 이렇게 지나갈 때 이렇게 찍는 사진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1000분의 1초예요. 새가 날아가는 거 이렇게 막 찍잖아요. 찰나적으로 딱 찍잖아요. 그거 다 1000분의 1초예요. 1000분의 1초, 2000분의 1초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 자동차 이렇게 휙 지나가는데 카메라 이렇게 따라가면서 찍잖아요. 그게 다 1000분의 1초짜리예요. 흔들리지 않아요. 1000분의 1초는. 근데 정말 찰나적으로 찍어냅니다. 그게 1000분의 1초.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128분의 1초, 어퍼처 8. 여기는 300으로 돼 있죠. 300이면 뭐 250분의 1초 정도면 되겠네요. 250분의 1초에 8에 100이 거의 표준 카메라 정도 돼요. 셔터 스피드. 자, 똑같이 사진을 찍을 건데
아니 렌더링을 할 건데, 자 셔터 스피드를 125분의 1초로 하고 이 왼쪽을 렌더링 할 겁니다. 자 렌더. 여전히 밝네요. 자 그 다음 여기 중간 부분 있죠? 이 중간 부분은 300분의 1초 기본값이죠? 기본값으로 렌더. 여기는 기본값. 그 다음 1000분의 1초. 자 다시 렌더. 이거 100이네. 다시 1000분의 1초. 자 어떤가요? 밝기가 조절이 되는 거 보이시나요? 다른 건 조절 안 하고 셔터 스피드만 조절했어요. 셔터 스피드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125분의 1초, 300분의 1초, 그 다음 1000분의 1초.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가지고 밝기를 조절하는 겁니다. 적당한 밝기를 이 세 가지 가지고 조절하는데, 보통 저 ISO 필름 감도는 안 바꿔요. 보통 100에서 세팅 고정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저 어퍼처하고 셔터 스피드만 가지고 조절을 합니다. 이해되시죠? 셔터 스피드에 하나 더 있어요. 셔터 스피드를 1000분의 1초가 아니고 2초, 3초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어요. 셔터 스피드를 예를 들어서 5초라 그랬어요. 그럼 셔터가 올라가서 5초 있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겁니다.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노출 사진이라고 합니다. 필름이 노출이 된 거예요. 5초 동안 노출이 된 거예요. 10초 동안 노출이 된 겁니다. 그럼 어떤 사진이 될까요? 야경 사진이요. 야경에 보면 이렇게 자동차 불빛 이렇게 지나간 사진 있잖아요. 셔터는 열려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가 이렇게 지나가면 그 잔상이 필름에 그대로 기록이 되는 거죠. 그런 게 노출 사진이 돼요. 노출을 시켜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빛이 엄청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저 감도값이나 혹은 저 조리개 값을 다시 조절해 줘야 되는 거죠. 어느 정도 밝게 나올 수 있도록. 자, 이해되셨나요?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렌더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조명의 밝기를 조절하는 게 아니고, 바로 이것 가지고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원하는 밝기 값대로 렌더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화이트 바란스는 흰색 값이죠. 흰색 값. 그 파장 값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값을 이용해서 렌더링 값을 바꿀 수 있어요. 화이트 바란스 값을 제가 이렇게 놔봤습니다. 300으로 놓고 다시 이제 다 풀고 렌더. 색상 바뀌는 거 보이시죠? 하얀색, 그러니까 말 그대로 흰색의 색상을 바꾼다라고 보시면 돼요. 화이트 바란스니까. 그러면 이렇게 온전한 색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화이트 바란스는 잘 안 바꿔요. 자,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이렇게 해봅시다. 서클, 반지름 팩, 푸시 앤 풀, 2000, 트리플 클릭, 메이크 그룹. 자, 복제하기. 한 3000, 다시 복제하기. 적당히 하셔도 돼요. 1500 곱하기 10개. 이렇게요. 원기둥이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이런 식으로 나오도록. 자, 한번 해보시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하는 건 대략 이렇게 볼 거고요. 이렇게 볼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끄고 GI 값 켜고
여기 보시면 무슨 값이 있냐면 depth of field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depth of field. 자, 먼저 이렇게 보시죠. depth of field를 이렇게 자동 카메라에 보시면 이렇게 exposure value 놓고 자동 카메라 모드로 놓고 보시면 여기 depth of field가 있습니다. 요거 켜고 여기 보시면 중간에 맨 아래 픽 포칼 포인트라고 보이시죠? 여기 동그란 점이 있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이렇게 점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그 클릭한 점까지의 거리가 들어오고 디스턴스, 거리가 들어오고 그 다음 디포커스, 포커스가 경계를 맞추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디포커스 그러면 경계를 흐리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를 0.6이라고 놨습니다. 자, 이렇게. 그리고 나서 렌더. 그러면 이렇게 경계가 흐려집니다. 지금 제가 선택한 자리만 딱 경계가 이렇게 또렷하게 나오고 나머지는 이렇게 흐려지는 거죠. 이게 depth of field입니다. 이게 피사체의 심도를 조절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심도가 얕아지는 거예요. 심도가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깊이감이 얕아지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 값을 1로 바꿔봤습니다. 다시 렌더. 그러면 이렇게요. 내가 픽포칼로 찍어놓은 포인트만 또렷하게 보고 나머지는 다 뿌옇게 흐려버리는 거죠. 이건 심도가 너무 얕아져 버린 거죠. (0.8) 다시 렌더. 네, 0.8 정도로 놓고 보시면 심도를 확인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피사체 심도를 맞춰 보시죠. 이번엔 자동 카메라가 아니라 수동 카메라로 놓겠습니다. 수동 카메라로 놓으면 바로 이렇게 바뀌어요. 필름 감도 값하고 어퍼처 값이 확 달라져 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렌더링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조리개를 열면 열수록 심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피사체의 심도가 낮아지게 돼요. 예를 들어서 필름 감도를 1로 주고 조리개를 0.1로 줘봤습니다. 얘는 네, 그냥 이렇게 놔보죠. 이거 너무 밝다. 얘도 0.1로 놔봐야 되나요? 다시 렌더. 셔터 스피드를 1000으로 줄여보죠. 네, 이렇게요. 조리개를 열면, 실제로 조리개를 열면 심도가 얕아져요. 조리개를 닫으면 심도가 이렇게 깊어집니다. 실제로. 또 지금 보시면 수동 카메라에서도 이렇게 조리개를 이용해서, 근데 값이 어떻게 되나요? 필름 감도 0.1, 조리개 0.1, 그 다음 셔터 스피드 1000 이렇게 되는 거죠. 조리개를 다 개방했으니까 너무 밝은 거죠. 그러니까 셔터 스피드를 더 빨리 해서 빛을 차단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셔터 스피드를 2000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렌더. 네, 이렇게 조금 어두워지긴 하네요. 자, 이렇게 한번 해보시죠. 자, 이번에는 그 아래 보케라는 효과가 있습니다. 보케라는 효과가 있어요. 이 보케는 조명에 대해서 일어나는 효과입니다. 조명 효과예요. 그래서 이렇게 100mm짜리를 만들고 복제 1500mm마다 하나씩 곱하기 10개 이렇게요.
복회는 조명에 일어나는 효과입니다. 자, 복회를 활성화시키고 그 다음에 선라이트를 시간대를 바꿔볼까요? 선라이트의 시간을 밤으로 바꿔봅시다. 조명이 들어가야 되니까 선라이트의 시간을 자정으로 바꿔봤습니다. 오전으로. 그리고 렌더. 뎁스 오브 필드만 들어가네요. 다시 뎁스 오브 필드 끄고. 안 들어가나요? 들어가야지 정상인데. 자, 지금 여기 복회 효과 들어간 거 보이시나요? 이게 복회 효과입니다. 여기 센터 바이스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 값을 조절해 보세요. 예를 들어 1일 때 그러면 복회가 이렇게 나옵니다. 20으로 바꿔볼까요? 10이 최대치네요. 자, 이렇게 이게 복회 효과입니다. 복회 효과가 나타나는 것. 이렇게 뎁스 오브 필드일 때 복회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게 복회 효과예요. 자, 그러면 정확하게 복회 효과가 뭐냐면 지금 사진으로 보시는 요 효과 있죠. 조명이 이렇게 동그랗게 아니고 이렇게 뿌옇게 흐려져 버려 가지고 나타나는 이 효과를 복회 효과라고 합니다. 필름에서 나오는 이런 효과들 있죠. 이런 거. 지금 보이시는 이런 효과들. 이런 거 있죠. 지금 보시면 어떻게 보이나요? 조명이 다각형으로 보이는 거 보이시나요? 다시 확대해서 볼까요? 어떤가요? 조명이 다각형으로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 요걸 복회 효과라 그래요. 그러니까 카메라로 피사체 심도를 얕게 해버리면 조명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러니까 물체가 이렇게 뿌옇게 흐려지는 것 뿐만 아니고 조명도 이렇게 바뀝니다. 요걸 복회 효과라 그래요. 이거 이제 주로 사진에서 쓰는 건데 얘가 수동 카메라에는 복회 효과가 없어요. 아니, 자동 카메라는 없어요. 근데 수동 카메라에만 복회 효과가 있습니다. 수동 카메라로 돌려놓으시면 수동 카메라의 뎁스 오브 필드를 맞추고 그리고 나면 복회 효과가 날 거예요. 지금 저는 오각형으로 놨지만 그래서 지금 오각형으로 보이는 거죠. 이거 육각형으로 맞춰놓고 센터 바이스를 최대치로 올려보세요. 그러면 이제 육각형으로 나옵니다. 원이 아니고 이렇게 육각형 모양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복회 효과예요. 그러니까 조명에 대해서 주는 효과를 복회 효과라고 합니다. 자, 한번 해보시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펙트에 보시면 비네팅이라는 효과가 있는데 굳이 여기 이펙트는 안 써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포토샵으로 리터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쓰지 않으셔도 좋아요. 비네팅하고 버티칼 틸트하고 요거는 안 쓴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비네팅이 뭐냐면은 오래된 사진, 빛바랜 사진 있죠. 빛바랜 사진 보면 귀퉁이가 이렇게 까맣게 변해요. 그렇게 귀퉁이를 까맣게 처리해 주는, 그러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는 걸 비네팅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제가 다시 5호로 바꿔놓고 그 다음 비네팅 체크하고 그리고 렌더. 그러면
안 나오나요? 다시 100, 8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까매져. 너무 심한가 보다. 1 이렇게 주변이 어둑어둑해지는 거 보이시나요? 이런 귀퉁이가. 숫자를 올려볼까요? 3 3도 심하네. 2 이렇게요. 1.5 이렇게 주변이 이렇게 어둑어둑해지는 효과. 이게 비네팅 효과예요. 그래서 낡은 사진 만들 때, 그럴 때 쓰는 게 비네팅 효과인데, 굳이 여기서 그렇게 안 하고 포토샵에서 리터칭 하면 돼요. 자, 한번 해보시고요.